네, 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행사 도중 소동도 있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꼼수 정당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어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혁신통합추진위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만든 위성정당, 이 위성정당 말고도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여당과 또 일부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요. 어제 그 행사 도중에 소동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출범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건 현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그 위성정당 논의가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출범은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정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정당 이런 겁니다. 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해적당을 만들어서 그 해적당이 일정 의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런 청년정당, 예를 들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당, 이런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런 좋은 제도, 소수자에겐 좋은 제도잖아요.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바람이고 지금 와서 이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정치권은 갑론을박하겠죠. 근데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다만 민주당은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본 건데 지금 상식을 넘어선 대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지금 한 10석 정도 이상은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당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일당을 뺏기지 않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국당의 당 지도부들까지도 어제 이 행사에 직접 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현실론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입장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창립 대회에서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여당이라든가 범여권으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가요 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이게 정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례위성 정당이다, 꼼수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비례위성 정당이 만들게 된 그런 연유 이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이 비례위성 정당 앞으로 향후 비례대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철저한 팬덤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교의 친박 의원이 여기 당대표를 맡게 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중도라든가 외인 확장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획득하겠다 이런 계산이 아니고 팬덤만 철저하게 모아주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철저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현실론 쪽에서 민주당이라든가 범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해 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되느냐,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건데 좀 더 본질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누구를 나무랄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총선 선거 보면 상식적으로 참 납득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보수 여권에서는 아직 정당이 어느 정도 수속의 정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예전에는 4+1 협의체제부터 시작해서 제1야당이 배제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정을 걸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으로 총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은 여나 야나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토론을 안 하려고 잘라버린 건데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과거의 여권, 보수 쪽이 자기들의 수가 적은 부분 그리고 스스로가 다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을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성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가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사실 웃기죠. 웃기지만
그게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실 얘기도 많을 거고 또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 정치 자체가 사실 정치권이 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정당사 70년을 겪고 왔습니다만은 지금쯤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과 도덕 기반의 이야기를 한 적도 이렇게 도외시된 적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이건 찬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공관위 회의에서 어제 종로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리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결국 종로 출마가 아닌 다른 곳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선택지가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는 종로 출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산 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출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선택지는 이 4가지이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배제하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당후사라는 거거든요. 그 선당후사에 맞는 것은 4번이거나 1번이죠. 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보수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로에 출마해서 내가 자유한국당의 기치를 종로에 꽂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2가지일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비례대표가 된다거나 용산이나 말하자면 당선 가능한 험지 그쪽에 가는 건 사실 지금 선택지라고 아무도 안 보죠. 그건 도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보다는 행동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로 출마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종로 안 가고 불출마 선언 안 하고 나머지는 이건 보통 당대표의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종로 출마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일단 흐름이 잡히면 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좀 독특한 캐릭터가 일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비례대표 출마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유한국당을 위해선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당대표의 출마 여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결정이 나야지 전체 한국당의 어떤 총선의 어떤 그렇죠. 네. 뭐랄까 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판이, 맞춰줄 수 교통정리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될 것 네. 같은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내부에서 혹시 들려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이 교수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 다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당내 분위기 자체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바뀌기도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다시피 총선에서는 지도자들, 그 당 대표들이 덕장이 되느냐, 맹장이 되느냐, 용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익숙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못 내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른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공천 자체 이 자체가 교통정리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찍이 다 밀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당대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게 여권이 가지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시한 그 프레임에 걸려버리게 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출마를 한다 그러더라도 종로에 나간다 그러더라도 마지못해 나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또 피한다 하더라도 겁이 많다, 겁이 있는 그런 결정이다, 겁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사실상 본인의 입으로서는 종로 출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여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종로 1번지가 상징성이 있고 여기에 이낙연이라는 거물, 그다음에 황교안이라는 거물 이것을 갖다 붙이면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겠다라는 것이부터 있고 그게 보도가 호스 레이스 방식으로 갖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상 전략적 판단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당에서. 그렇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략적 그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톤을 조절했다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상을 하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종로에 출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출마 선언을 한다 해도 그렇고 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나름 짐작을 해본다면 용산 쪽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용산 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진영 장관의 지역구고 야당 예세가 있고 또 밑반의 저변에 사실상 한국당의 그 보수적인 진영에 대한 세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입으로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하겠죠. 공관위의 결정과 의도로서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근데 공관위 내부에서도 지금 종로가 험지다, 종로로 출마해야 한다, 아니다, 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곳에 출마를 해야 한다. 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종로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당 내부는 없겠습니까? 당 내분보다도요, 내분 자체는 뭐 갈등이 불거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단일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다만 이런 불만은 있죠. TK 쪽의 의원들이 여기에 상당한 반발을 할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죽으라 하고 당신은 죽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당 표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선당 후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적으로는 용산 정도가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선거를 관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유세를 하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공관위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안철수 신당 작업이 계속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 거의 뭐 와해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면 초과에 빠진 게 이제 손학규 대표인데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 한참 논의될 때 호남 지역 당끼리 뭐 합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다시 거론됐습니다. 호남 3당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3당이 다시 결합을 할 수 있을지 뭐 다시 결합이란 말은 호남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뜻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어게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만 빠지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거 말하자면 지금 호남신당, 통합신당, 안철수 신당 이 세 개의 신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호남신당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이 세 개의 지지율이 지금 뭐 3%, 2%,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모였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신당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판에서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호남신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면 총선 때까지 이 세 신당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2차 이합 집산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은 이 합종 연행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호남신당은 급격하게 진행될 거다. 예, 급격히 진행된다. 또 내부에서 또 뭔가 자신들의 또 몫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또 터질 수 있잖아요. 잡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호남 3당에 대한 합당 부분은 가시화 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의 의지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외부로도 아니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같이 정당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정당 이름을 외우기도 참 힘든데 뭐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호남 신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칫하게 되면은 정말 정치 원로로서의 그 모양새가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천착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남 3당의 신당에 합류한다 이렇게 되고 또 일부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범여권이라 이야기해요. 또 호남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지지세를 확보해서 의석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범여권 합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미리 하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선거 연대를 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후보를 내지 말자 뭐 이런 뜻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호남신당의 3당은 글쎄 뭐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교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과의 어떤 그 교감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통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니 민주당과의 교감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다. 시나리오 중에 없다고 하나죠. 봅니다. 시나리오 중에도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원들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당은 지도부나 대표들이 마음대로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해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상층 지도부의 이합집산, 정치공학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온라인 입당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온라인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숫자도 뭐 70만, 80만 되기 때문에 반하는 결정을 지도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당원들 그리고 과거 당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그런 그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그냥 승부를 해라. 후보 단일화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도권에서도 승부해서 이겨라.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도 후보 단일화 민주당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아니 않은 호남 상황. 후보 단일화는 정말 검토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2016년에 출범한 뒤 과거의 민주당이 사실 호남을 텃밭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호남으로부터 회초리를 독하게 맞았고 그 결과로 당 혁신에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정치 행태를 답습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통합하면 또 보수 통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협통위가 너무 많았어. 통합신당위원회 이제 만들어서 오늘 공식 출범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보수당과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서 합류를 해서 대화를 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안개 속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보수당 이 협통위에서의 이 보수 통합 논의에 어떻게 좀 참여할 거를 좀 전망하세요? 일단 뭐 가장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언제쯤 만날 것인가 이것이 그 기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그에 대해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새보수당과 한국당은 합당이 기정사실화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회동을 한다 그랬지만은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뭐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원칙이 아직까지 지켜지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뭐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그 다음에 통합신당에 대해서 지도부의 체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뭐 등등의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난제입니다. 여기 이제 탄핵의 강이라는 부분들은 한국당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도 포함이 쉽게 된다 이런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새보수당 입장에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합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이제 바꿔서 오늘부터 이제 발족을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법이 저도 뭐 저도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원칙 기준이 있죠.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양쪽 다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칙 자체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적 문제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일 정도에 되면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태경 책임대표는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지금 공동대표는 새보수당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명만 나온 상황에서 한 명을 그때 선임을 하겠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합은 됩니다. 범위가 문제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되든 저건 도로새누리당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인물은 황교안 대표 한 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지분이 많은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통합이고 새롭다고 느끼려면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 정말 수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그 가시적인 방식은 뭐냐. 유승민 대표한테 그냥 대표를 맡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거대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데 지금 보면 새보수당의 목을 조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미래한국당 그 비례정당도 많은 분들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그게 새보수당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보수당이 미래한국당만 뜨지 않으면 비례대표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지금 탄핵의 강을 못 건넜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강에 입수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새집 짓기는커녕 공관위원 몇 명, 지도부 몇 명 주겠다는 형국입니다. 다만 개혁보수의 가치라는 건 앞으로 뭐 해나가면 되겠죠. 가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추위가 제시한 그 5인 공동대표 체제도 보면 웃기거든요. 어떻게 전진당은 무슨 당인지 국민들이 모르고 또 무슨 새롭게 생길 정당의 대표도 넣겠다. 그래서 5 세력이 합친다는 느낌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유승민 대표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도로새누리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새누리당을 만들어 넣으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자는 게 사실상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차적 목표는 새보수당과 만약에 한국당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통합의 1차적인 성공은 맞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충분히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합집산의 형태로 가져가고 그것이 일종의 결속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합이 가셔야 되면 1차적 목표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소위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쳤을 때 두 당의 단순 합산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반대 세력이 유승민 대표 등 탄핵 찬성 세력과 합당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보수당의 소위 탄핵 찬성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평론하고 그리고 보수가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지자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당은 누굴 보고 정치를 하냐? 당원과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건 박근혜 탄핵을 그냥 뭉개고 가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절을 했죠.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법을 어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권 쪽에서는 뭐 정치적 행위를 한 거다.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기를 했는데 이거 수기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 11시에 이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뭐 브리핑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를. 그러니까 울산 사건 관련한 공소장 공개됐죠. 네, 한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과거 관행에 따라 누군가 이제 흘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동안 공개해온 것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게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이냐? 네, 그런데 공개가 됐어요. 공소장이. 일부만? 예, 요약. 요약본인데 그 요약본이 야당 입맛에 맞는 부분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내용상 논란은 없고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나 직접 이야기를 하죠. 이게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어떤 행위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법무부 장관이 원칙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우리가 과거의 관행이라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게 있습니다. 첫째 피의사실 유포이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온 관행입니다. 이건 사실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소장 공개가 필요하면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 이런 원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과거에는 이번에
그 검찰과 일부 의원들의 커넥션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이 공소장을 흘리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의자는. 그러고 나면 공소장이 나가면 언론이 그 각각 정파에 따라 그 피의자를 정말 마녀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잘 된 건지 그동안에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얘기 듣고 다시 좀 여쭤보죠. 그동안에 진행된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러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별로 없는데 저는 뭐 정치권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일을 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뭐 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참여정부부터 해왔던 법무행정이에요. 공소장 공개는 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부터 만들어 왔고 또 시행돼 왔던 그런 겁니다. 이걸 갑자기 뭐 기본권의 침해다, 또 느닷없이 뭐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국민이 알 권리가 우선이죠.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법무부 훈령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훈령인데 공소장에 대한 공개는 지금 십수년간 해온 것은 국회법에 근거한 겁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견제하라 해서 국회법에 그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은 법무부 훈령하고 국회법은 그 상위법의 근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법무부 훈령 따위가 어떻게 국회법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약간 잘못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피의자 공표사실을 의뢰했는데 기소도 했는 상태에서 무슨 피의자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피의자 인권은 그건 그 형사소송법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왜 피의자 인권을 이야기 안 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토록 민주당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왜 막으려고 그러느냐. 자꾸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면 검찰 개혁이 뭐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수사 깨끗하게 잘하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게 밑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행들을 일단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소장에 대한 부분에 기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13명에 대한 뭐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국민의 이 중차단 사건 자체를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는 걸로 다뤄야 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예. 바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13명을 갑자기 급하게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장을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하라는 부분에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착각이 있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그게 유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검찰이 공소장에 쓴 것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울산 사건도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울산 사건 관련한 처리 부분 이게 어땠냐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 분리되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장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거를 반대하는 건 저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에 예를 들면 인권이고 뭐고 없고 그냥 군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앞장서서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런 생각의 잔재인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법무부 훈령 따위라는 표현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자세히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 앞으로 이 공소장 공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토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분리해서 대원칙은 정리하고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뭐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이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니까 뭐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예, 오늘 두 분과 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